여러분들이 그 민법 총칙 공부하실 때 에러를 많이 겪거든요. 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이제 용어도 그렇고 물권법적인, 채권법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민법 총칙 공부할 때 좀 도움이 될 만한 것들 하겠습니다. 능력에 대해서 한번 보죠. 민법에는 권리 능력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행위 능력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저 마지막에 가면은 책임 능력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능력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법전에는 없지만 요 사이에 사실은 의사 능력이라는 게 숨어 있어요. 그래서 작년도에 드디어 의사 능력에서 출제가 되었는데 아마 당분간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능력이 도대체 무슨 소리냐 이제 그거를 보자는 거죠. 권리 능력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사람, 자연인이죠. 3조의 규정이 있고 법인은 저 뒤에 34조의 규정이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사람이나 법인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권리의 주체가 된다. 뭐 이런 이야기죠. 최근에 한 달 전에도 그 인터넷에 화제가 됐죠. 어떤 연예인이 내가 죽으면 내 전 재산을 내 사랑하는 고양이에게 주겠다. 무슨 문제일까요? 이 문제는 무엇이 논점입니까? 고양이는 상속권이라는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느냐? 이게 논점이에요. 그럼 상속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이유가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뭐 구구절절 이야기할 게 없어요. 권리 능력은 사람, 법인 딱 두 가지다. 딱 이렇게 말하면 끝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에서 뭐 ET라든지 뭐 외계인, 뭐 동물 이런 거는 일체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사람 아니면 법인이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살짜리 아기도 상속을 받으면은 부동산 소유자가 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요 행위가 이게 법률행위거든요. 법률행위를 할 수가 없죠. 계약을 체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권리 능력만 있어서는 안 되고 행위 능력, 법률행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또 필요하단 말이죠. 그거를 우리는 행위 능력이라 그래요. 행위 능력인데 문제는 이럴 수가 있죠. 얘가 16살짜리 애기인데 청소년인데 천재다. 지금 대학도 들어가고 있고 얘는 엄청나다. 그러면 얘는 충분히 법률행위를 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거를 따져다가는 법률 관계가 엉망이 돼요. 그래서 요거는 행위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요거는요 획일적으로 따져버립니다. 얘가 천재건 말건 그런 거 안 따져요. 그래서 사람의 경우에는 세 사람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법은 보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미성년자는 문제가 있다. 미성년자는 혼자서 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미성년자. 두 번째는 제한 능력자라 그래요. 여기 전체가 제한 능력자입니다. 전체가 능력이 제한받고 있다는 거죠. 옛날에는 요 자리에 무능력자라 그랬어요. 일본식 표현을 따가지고 이 표현이 너무 좀 거시기하지 않습니까? 능력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래서 이제 2011년도인가 민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이 표현이 사라지고 능력이 좀 제한되었을 뿐이다. 이렇게 제한 능력자로 바뀌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미성년자. 두 번째가 피성년 후견인. 성년 후견을 받는다는 이야기죠. 옛날에는 요 사람들을 금치산자라 그랬어요. 금치산자. 근데 이제 표현이 이상하죠. 그래서 성년 후견을 받는 사람. 그 다음에 요거보다 좀 덜한 사람을 피한정 후견인. 옛날에는 한정치산자라 그랬죠. 역시 없어진 말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 새로 들어온 게 있어요. 특정 후견이라 그래가지고 하나 새로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세 사람하고 그 다음에 미성년자는 혼자서는 법적인 행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아예 봐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거래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미성년자는 아까 어떻게 거래하라고 돼 있습니까? 예,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으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요 사람들은 다 다릅니다. 법조문에 가보면 다 달라요. 그래서 요 사람은 치매에 걸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 사람은 조금 치매보다는 좀 나은 거, 요 사람은 더군다나 경미한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옛날에는 거의 시험에 안 나왔어요. 이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근데 요 2010 그 앞에 보면 법 개정 사유가 있는데 한번 가보시죠. 그 제일 앞부분에 가보시면은
구조에 가보면은 성년 개시, 후견 개시의 심판이 나오죠. 그 전문 개정해가 2011년도라고 나와 있죠. 그럼 2011년도에 바뀐 겁니다. 2011년도에 이게 바뀌면서 계속 여기서 시험이 나오고 있어요. 금년도에도 나왔고요. 그래서 굉장히 옛날보다는 이제 이 제도가 바뀌고 나서 좀 활성화된다. 그래가 왜 그 롯데그룹 신격호 회장도 이 사건 전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 피성년 후견인. 그래서 옛날보다는 많이 그 활성화된다 해가지고 시험이 굉장히 많이 나요. 매년 나옵니다. 지금 집중적으로. 그래서 이제 시험이 보고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이런 사람들은 혼자 쓰는 거래를 못한다. 이런 사람을 우리가 제한 능력자라 그런다. 그래서 이거는 획일적으로 판단한다. 이런 이야기죠. 의사 능력은 여기 법전에 없으니까 일단 넘어가도 됩니다. 그런 식이고. 저는 TV에 정치인들 나오면은 금치산자 또 나왔다 이랍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사람 많을까요? 적을까요? 우리나라에. 이런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서울역 가면 노숙자도 많고 이상한 사람 많고 전철타도 좀 있고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청구를 해야 돼요. 가정법원에. 이거 내려달라고. 근데 우리나라는 청구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가족들 이게 뭡니까? 좀 부끄럽기도 하고 등등등 사유로. 그래서 청구가 없기 때문에 심판도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거의 이런 일은 없는데 이제 앞으로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 시험에 계속 내는 것 같아요. 실제로는 거의 없습니다.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 이제 특이한 게 이 가족 중에 누군가가 청구해야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가족이 안 하면은 공익의 대변자로서 검사가 또 항상 청구권자에 따라 나와요. 그래서 검사가 있는데, 아니 검사가 지금 일에 바빠 죽겠는데 이거 청구하겠습니까? 검사도 청구 안 하는데 요번에 2011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새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객관식에 내기 굉장히 좋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도 청구권자에 포함된다. 나중에 공부해 보시면 그런 것들은 이제 같이 우리가 보면 됩니다. 그런 거를 우리가 행위능력이라 그래요.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 어떤 능력인 거니까 법률행위를 체결하는 능력이죠. 법률행위, 계약을 체결하는 능력입니다. 요 책임 능력이라는 거는 뭔 거니까? 요 책임은 뭐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불법행위를 이야기해요. 불법행위. 그럼 불법행위가 뭐냐? 이거는 우리가 뭐 따질 것도 없죠. 법을 어기는 행위네. 뭐 이거 아닙니까? 근데 요거는 하도 여러분들이 민법 총칙을 공부하다 보면 개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정확하게 아실 필요가 있어요. 750조. 빨리 가봅시다. 750조.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750조. 자, 불법행위의 내용 해가지고요. 첫 번째는 뭡니까? 고의 또는 과실이죠. 그거는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고의 또는 과실인데 이게 또 시험에 우리 시험에는 이게 나온 게 없는데 세무사 시험에는 이 민법의 특징 중에 하나가요. 고의하고 과실을 동격으로 봐요. 민법은. 특이하죠. 형법은 큰일 날 이야기입니다. 형법은 고의범을 원칙적으로 처벌하고요. 과실범은 요거는요. 5가지 경우에만 처벌을 해요. 규정이 있을 때만. 과실치사 뭐 이런 거 있죠. 규정이 없으면 과실범은 처벌 안 해요. 제가 실수로 나무집 유리창을 깼습니다. 과실손괴죠. 제가 형법적으로 처벌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습니다. 규정이 없어요. 그러나 민사적으로는 제가 실수로 나머지 유리창을 깼다. 10만 원어치 손해가 발생했다. 물어줘야 됩니까? 안 됩니까? 물어줘야죠. 그러니까 민법하고 형법은 완전히 달라요. 형법은 그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거고 민법은 손해배상 해주는 거기 때문에 민법은 내가 저 사람 유리창을 일부러 깨뜨렸던 실수로 깨뜨렸던 10만 원 손해가 발생하는 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민법은 고의와 과실을 동격으로 봅니다. 이게 민법의 큰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거기 고의 또는 과실이라고 돼 있죠.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좀 해나가다 보면은 이런 문제가 생겨요. 지금 고의가 악의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아까 선의 악이라는 말씀 드렸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과실이라 그랬는데 과실은 주의 의무를 위반하는 거 아닙니까? 주의 의무를 위반하는 건데 이게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을 중과실이라 그러고 일반적인 과실을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이제 일반 과실이라 그러죠. 그래서 과실은 중과실, 경과실로 나뉘는데 나중에 공부를 해보면은 우리 판례가 그리고 이제 법전에도 그런 게 있는데 고의하고 중과실을 동격으로 보는 게 몇 개가 있어요. 요거는 동격으로 안 보고.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또 별도로 외우셔야 된다고. 이런 게 어렵다고. 403조 한번 가보시죠. 403조. 뭐라고 되어 있는 거니까? 아니다. 401조 한번 보시죠. 채권자 지체.
채권자 지체 중에는 채무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이 없다. 이게 무슨 뜻인지는 지금 당연히 여러분들이 모르시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서 고의와 중과실을 동격으로 봤다는 거죠. 그런 게 시험에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고의하고 과실 이렇게 보는데 중과실을 동격으로 보는 게 몇 개 있고 그다음 판례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판례가 한 5가지 외우셔야 돼요. 고의와 중과실을 동격 이런 게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할 때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민법은 고의와 과실을 원칙적으로 같이 본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 죽였을 때 내가 실수로 죽였다고 경찰서 가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거기죠. 고의는 한 사람을 죽여도 사형받을 수 있어요. 고유정 사건 같은 거. 살인, 한 사람 죽였지만 사형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고의 보면. 과실은 100명 죽어도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원래 원칙적인 과실치사는 최상이 3년이에요. 징역 3년.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경찰서 가가지고 심장을 칼로 찔러놓고는 나 실수로 죽였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죠. 그게 이제 법정에서 먹힐지 안 먹을지는 변론이고. 그래서 형사법정은 그 정도로 고의와 과실을 엄격하게 구분하는데 민사법정은 고의와 과실을 동격으로 본다. 일단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불법행위 봅시다. 첫 번째 뭐라고요? 고의 또는 실수가 있어야 된다. 요거하고 대비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불가항력이라 그러죠. 불가항력이다, 천재지변이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재지변에 의해서 발생한 사고는 내가 책임질 수가 없죠. 그러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서 상대방한테 손해를 끼쳤다면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교통사고 생각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두 번째는 위법해야 돼요. 굉장히 이거 판단하는 게 어렵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2차를 치시면 이런 판례도 많이 공부하셔야 되고 굉장히 어려운데 여러분들은 아무 관계 없어요. 그냥 위법한 행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알면 돼.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통 위법하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 아무리 이런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안 돼요. 손해가 발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3가지를 발생하면은 우리는 요거를 불법행위라고 그래요. 그래서 불법행위의 개념 정도는 아십시오.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 유형이 2만 가지가 넘는다 그럽니다. 그런데 요 750조 조문 하나로 다 커버를 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이 750조는 엄청난 조문입니다. 그래서 불법행위의 요건 요거를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민법은 결국 제가 조금 전에 손해배상 해주는 게 핵심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손해배상을 하는 근거가 뭔가 하니까 둘 중 하나입니다. 다른 것도 물론 있는데 제일 큰 2가지가 뭔가 하니까 지금 말씀드린 750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강의 들으실 때 750조 그러면 이거 불법행위구나. 워낙 일반적이고 유명한 조문이니까 이렇게 일반화해서 씁니다. 750조 불법행위 딱 들어오셔야 되고 그 다음 390조예요. 빨리 한번 가보시죠. 390조 채무불이행입니다. 채무불이행. 자, 그러면 390조 가보니까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그래가지고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쫓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역시 마찬가지죠. 그런데 뭐라고요?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역시 이것도 고의 과실을 요건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이 2가지가 다 고의 과실을 요건으로 하고 있고 그럼 도대체 채무 불이행이 뭐냐? 그건 우리가 이제 채권법에서 보면 되니까 지금은 말씀 안 드리고 그다음 불법행위 요거 2가지 중에 한 가지가 발생하면은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데 A가 개인 택시 기사입니다. B가 승객이에요. 그럼 요 2 사람 간에 지금 승객이란 거 운송계약이 체결되었죠. 그래서 지금 차를 몰고 가는데 이 개인 택시 기사가 과속을 해가지고 교통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 승객이 지금 병원에 가서 누워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0만 원 손해가 발생했다고 치죠. 전형적인 불법행위죠. 그런데 문제는 당연히 불법행위에 해당되는데 계약 체결한 사람끼리 불법행위가 일어났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두 사람은 이미 그 이전에 계약 관계에 있다고요. 근데 계약 관계에 있는 이 사람이 사고를 냈는데 요거는 일종은요, 계약 위반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계약을 체결하면은 이 승객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달시킬 의무가 기사한테는 있는데 그거를 이 사람은 위반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또 뭐가 되는 거니까? 동시에 채무불이행이 되는 겁니다. 동시에. 그러면은 이 승객은 이 기사한테 손해배상을 할 때 요거에 근거해가지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요거에 의해서 청구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양쪽 다 청구할 수 있는 건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요 사람이 소송을 걸었는데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걸었는데 이게 100만 원이라고 그랬죠. 이게 1억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손해배상을 걸었는데 변호사가 그 법정에서 입증을 잘못해가지고 져버렸어요. 이 사람이 졌다고요. 그럼 돈 못 받느냐? 요 권리가 남아있으면 또 걸면 되지 않습니까? 이럴 때 굉장히 이게 유용해요. 그래서 피해자는 권리가 한 개 있는 게 아니고 결과는 똑같은데 청구 원인은 여러 개 있는 게 좋다고요. 그래서 요거를 실패하더라도 요거를 또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 과연 이 사람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발생하느냐 아니면은 요거는 계약 관계는 특별한 거고 요거 불법행위는 일반적이니까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한다 그래가 이때는 390조만 청구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판례는 이때는 두 개 다 청구하는 거를 우리 대법원 판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법을 공부하시다 보면은 이 권리가 이 사람한테 몇 개 생기는 거냐, 중첩적으로 생기느냐, 한 개만 생기느냐 이런 것도 판례가 몇 개 나오거든요. 그런 걸 또 외우셔야 돼요. 굉장히 실전적으로 그거는 중요한 함의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아시면 되고. 그래서 계약 관계에 있는 사람이 불법행위에 있을 때는 이 사람은 권리가 두 개 생긴다더라. 이렇게 딱 외우십시오.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못을 받고 가시면 좋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조금 여러분들한테 재밌는 거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빨리 750조하고 390조 비교 한번 해보시죠. 조금 전에 이건 750조하고 390조하고 크게 봐가지고 여러분들이 눈에 띄는 차이점을 혹시 발견할 수 있습니까? 390조와 750조. 아니요. 아마 못 찾을 겁니다.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390조는 문장이 두 문장입니다. 그렇죠? 근데 750조는 문장이 한 문장이에요. 그럼 입법자들이 할 일이 없어서 이렇게 해놓고 살 거예요. 굉장히 면밀하게 일부러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이게 뭔가 하니까 입증 책임의 문제라는 거예요. 법정에서. 이게 지금 우리는 민법을 공부하고 있는데 민소법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게 양자가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게 시험에 나오는 거니까 민소법에 가보면은 법정에서 누가 이거를 입증해야 되느냐,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요거 하나 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이게 변론주의 대상이냐 직권조사 사항이냐 이 두 가지는 끊임없이 민법하고 이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험에 계속 나와요. 이거는 무조건 외워야 돼요. 제일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입증 책임은 뭔가 하니까 이런 거죠. A는 지금 상대방한테 100만 원 빌려줬다. 빌려주었다. 근데 이 B는 무슨 소리냐? 나는 빌린 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둘 중 한 사람은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얘가 이제 원고, 결국 소송을 제기했어요. 판사가 아무 증거가 없어요. 영수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판사는 무승부 선언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판결하랍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 요때 나오는 게 입증 책임이에요. 당신이 100만 원 빌려주었다는 걸 입증해라. 당신이 빌린 바 없다는 걸 입증해라. 둘 중 한 사람한테는 입증 책임을 부과해가지고 그 사람이 입증을 못하면 지는 겁니다. 그럼 결론은 누구한테 입증 책임이 있느냐? 이 사람이 빌려주었다는 걸 입증해야 되느냐? 이 사람이 빌린 바가 없다는 걸 입증해야 되느냐? 거기서 소송의 결과가 나오니까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는 소송의 승패를 좌우해요. 이게 민소법에서는 제일 핵심입니다. 근데 다행스럽게 입법자들이 입법을 해가지고 그거를 구별해 놓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법조문 가지고 요거는 얘가 입증해야 되거든요. 얘가 입증해야 되고 얘가 입증하는 거 아닙니다. 요거는 우리 민법의 영향을 이제 벗어나는 건데 그럼 얘가 입증할 수가 없죠. 그럼 A 패소 판결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민소법에서의 입증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민법을 공부하시다 보면은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런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아까 A라는 지금 17세 미성년자가 있는데 지금 부모가 있다. 근데 부모가 동의도 하지 않았는데 얘는 자기 갖고 있는 건물을 B에게 함부로 매매 계약을 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럼 나중에 이제 이게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니까 얘가 지금 그걸 취소하려는 거 아닙니까? 이때 B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야, 너 부모 동의 받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부모 동의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건 정상적인 거래라는 거죠. 정상적인 거래면 얘는 취소 못 하죠.
근데 A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나는 동의받은 바가 없다. 그러니까 동의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게 법정에서 핵심 사안이 됐을 때 이 사람이 얘가 부모 동의를 받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얘가 부모 동의를 안 받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요. 좀 이해가 가십니까? 이게 소송의 성패를 좌우한다니까요. 자, 여러분들이 판사라면은 A가 이거 입증해야 되겠습니까? B가 입증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너무 나오죠? B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미성년자 보호가 최고라며요. 그거 따지면 돼요. 그거 따지면. B가 입증해야 됩니다. B가 입증할 수 있겠어요? 증거가 없으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 건데, 이 측이 지는 겁니다. 이런 식이에요. 입증 책임은 소송의 성패를 좌우하는 건데, 우리 민법에도 이게 영향을 미쳐가지고, 이 시험이 우리 민법에 좀 요번에도 그 임대차에서 한 문제 나왔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외워야 되고, 변론주의하고 직권조사상은 뭔가 하니까, 이런 겁니다. 지금 A가 이 원고인데 이 사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지금 1억 갚아라 이런 이야기죠. 1억 갚아라. 근데 상대방 B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어요. 채권은 소멸시효가 일반적인 채권은 얼마일까요? 일반 채권 여러분들 친구한테 돈 빌려주면 10년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임금 채권 이런 거는 3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일반 민사 채권은 10년이고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는 술값이죠. 외상값. 그럼 몇 년일까요? 1년. 그게 금년도에 나왔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10년이 원칙인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버렸어요. 얘가 채무자예요. 그럼 판사가 보니까, 10년이 경과했네? A 패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10년 지난 거는 사실이에요. 문제는 B가 법정에서 그런 주장을 안 하더라는 겁니다. 아무 말을 안 하더라는 거죠. 10년 지났다는 말을 안 해요. 이때 판사는 객관적으로 10년 지났네. 너 졌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안 돼요. 이걸 우리는 변론주의라고 그래요. 이 판사는 스포츠로 지면 심판이에요. 심판은 함부로 개입하면 안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당사자가 치고받게 사고 있는 걸 지켜보고 양쪽 말을 들어보고 네 말이 더 옳다. 이게 판사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민사소송은 변론주의가 대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길 수 있는 사건을 지는 거죠. 변호사가 소송 수행 잘못하는 겁니다. 그런 일이 현실에서 많아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면은 인터넷에 뭐가 올라오는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 법조계 썩었다. 자기가 법정에서 주장을 안 해놓고 이제 이렇게 독일은 모든 사건에 변호사가 다 붙어야 돼요. 의무적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해버리면은 너무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감당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일장일단이 있는데 변호사가 다 붙으면은 법률적인 쟁점을 빨리 정리할 수 있으니까 소송 원활하게 할 수 있고 그런데 단점은 비용이 많이 들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걸 채택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게 대원칙이에요. 대원칙. 근데 모든 100% 이런 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게 취소권 같은 경우에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거 취소권 행사할 수 없다 그랬죠. 유식한 말로 이런 거를 제척기간이라 그러는데 일본용어로 요게 기간이 지났느냐 이런 거는요. 또 판사가 직권으로 조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민법을 공부하다 보면은 어떤 게 직권조사 사항이냐 이게 또 시험에 항상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어려워요. 이런 거는 단순 암기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민사소송법하고 관련되는 게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그 다음에 이게 변론주의냐, 직권조사 사항이냐, 요 두 가지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개념 정도만 지금 와닿으면 된다는 거죠. 자, 저는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불법행위 한번 보시죠. 문장이 한 문장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은 이거는 무슨 말인 거니까 요 불법행위는요. 피해자 있죠. 피해자가 돈 받기 위해서는 모든 요건 사실을 다 입증해야 돼요. 그러면 상대방의 과실도 이 사람이 입증해야 된다고요. 피해자가 이 가해자의 과실도 입증해야 돼요. 이거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려워요. 안 돼요. 과실 입증하는 건 굉장히. 그래서 여러분들이 길가 가다 보면은 그 교차로 같은데 플래카드 많이 걸려 있죠. 횡단보도 사건 목격하신 분 내한테 알려주면 후수하겠다. 전부 이거하고 관련되는 거예요. 피해자가 입증을 해야 돼요. 불법행위는. 근데 채무불이행은 어떻게 돼 있죠? 거꾸로 돼 있죠. 거꾸로. 390점을 보시죠.
한 문장으로 안 해놓고 그러나 해가 고의과실을 빼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본문하고 단서라 그러는데 본문은 피해자가 입증하고 단서는 상대방이 입증하라 이런 뜻이에요. 이게 입법자들이 일부러 두 문장으로 만들어 놓은 거라고요. 그래서 고의과실을 채무불이행은 가해자가 뭐라고 입증해야 되는 거니까 나는 고의과실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돼요. 그래야 이 사람은 면책이 돼요. 이렇게 390조는 돼 있다고요.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권리가 두 개 있다면 어느 쪽으로 가는 게 편하겠어요? 390조로 소송 거는 게 훨씬 편하죠. 고의과실을 입증 안 해도 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니 그러면 선생님 의료사고는 왜 그렇죠? 의료사고는 왜 그렇게 피해자들이 왜 그러죠? 불법행위로 채무불이행으로 가면은 가해자가 나는 고의과실이 없었다는 걸 입증해야 되니까 충분히 그 피해자들이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의료사고는 수단채무라 그래가 특수성이 있어서 그래요. 피해자가 뭐는 입증해야 되는 거니까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은 입증해야 되거든요. 요거는 채무불이행으로 가더라도 요거는 피해자가 입증해야 돼요. 요거를 피해자가 입증하면은 가해자는요, 나는 고의과실이 없었다 해가지고 면책 사유를 입증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의료사고는 특수성이 있어가지고 요 두 가지가 일치해버려요.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이 있다는 걸 입증하는 거는 의사의 과실 입증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의료사고는 이게 우리 피해자들이 구제가 안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됩니까? 조금 요거는 시험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이렇게 고의과실의 구조가 그렇다고요. 어찌됐든, 불법행위는 이거는 아세요. 불법행위는 피해자가 다 입증해야 된다. 그러나, 채무불이행은 고의과실은 면책사유이기 때문에 이거는 오히려 가해자가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된다. 그 정도 하시고, 의료사고는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현실적인 궁금증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책임 능력이랑 그러면은 불법행위를 하면은 이제 손해배상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손해가 발생했으니까. 자, 그런데 요즘 그런 거 많이 나오죠. 5살짜리 애가 아파트 위에서 벽돌 같은 거 밑에 던져가지고 유리창을 박살내고 사람을 다치게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논점. 형사적으로 얘는 형사법정에 서가지고 전과자가 되느냐, 쉽게 말하면 벌을 받아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 해줘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죠. 이거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형사법정하고 민사법정 완전히 다릅니다. 얘는 법정 두 군데 써야 돼요. 두 군데 써야 되는데, 질문, 5살짜리 애는 법정에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몇 살까지 써요? 몇 살이죠, 한계죠? 14세입니다. 14세가 형사 책임에 쓴 거. 14세에서 12세는 또 소년원은 갈 수 있어요. 근데 소년원 가는 거는 법정 쓰는 게 아니에요. 행정처분이에요. 그거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사 법정에 쓰는 거는 형사 미성년자가 14세예요. 14세. 그러면은 민사적으로는 얘는 손해배상 해줘야 되는데 조금 전에 손해배상을 해주면 얘는 고의과실이 있어야 된다며요. 근데 고의과실이라는 거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가 내가 요런 짓을 하면은 내가 상대방한테 책임을 져야 되겠구나. 그걸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우리는 그 사람에게 고의과실이 있다고 말하거든요. 그럼 과연 5살짜리 애가 책임 능력이 있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지금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럼 얘는 밑으로 벽돌 던지면은 사람이 죽어도 법정에 안 서고 돈도 안 물어주고 이런 결론이에요. 그러면 그 대신에 누군가는 법정은 안 가더라도 누군가 손해배상은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부모예요. 부모가 살아있으면. 그게 755조입니다. 가보시죠. 755조. 그러니까 거기 딱 제목이 뭐예요? 책임 뭐라고 돼 있어요? 감독자의 책임이라고 돼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753조하고 754조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으니까 봅시다. 그러면은 753조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다. 미성년자는 아까 몇 세를 기준으로 한다고요? 19세. 그러면 19세가 안 된 사람이 손해를 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을 때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이 미성년자는 돈 안 물어줘도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중대한 문제가 또 생기죠. 지금 19세가 미성년자 이 판단 기준인데 여기 있는 이 밑에 있는 모든 예가 책임 능력이 없을까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고1 정도만 돼도 책임 능력이 있다고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중1은 어떻게 돼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있지 않습니까?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판례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요 책임 능력의 문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따져요. 판사가. 획일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요 사건을 보고 요거는 얘는 책임 능력이 있다, 책임 능력이 없다 이렇게 판단해 버린다고. 이유가 뭔가 하니까 만 14세 2개월 된 애가 있는데 이게 얘가 지금 학교 다니면 어느 정도 되죠? 만 14세 2개월이면 중3 정도 됩니까? 어떻게 되죠? 중2 정도 됩니까? 우리 판례는 얘 책임 능력 없다고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사실은 있는데, 내가 보기엔 있는데 왜 그럴까요? 있다고 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피해자는 누구한테 손해배상 해달라고 그래요? 얘한테 가야 돼요, 얘한테. 얘가 책임 능력이 있다고 해버리면 얘한테 손해배상 청구해야 된다니까요. 부모한테 가는 게 아니고.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은 피해자가 돈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일부러 판사가 없다고 해버리는 겁니다. 얘가 없다고 해야 비로소 755조로 가는 거예요. 비로소. 부모한테 가는 거예요. 없다고 해야. 그러면 고 2, 3짜리가 만약에 사고 쳤다. 책임 능력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는 무조건 있겠죠. 그럼 피해자가 돈 받기 힘듭니다. 이거 법적으로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요, 이게. 그래서 755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54조는, 그래서 753조는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는데 얘가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다. 책임 능력이 없다는 이야기인데 이거는 획일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판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없을 때는 얘는 책임 안 진다. 이 조문이고 그러면 이제 755조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754조 한번 가보시죠. 심신상실 중에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이게 여러분들 계속 지금 우리 사회에서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음주 운전이라든지 등등, 그 다음에 정신질환자 등등 해가지고 그 사람을 살인했다 등등 해가지고 변호사가 항상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 심신상실입니다. 이걸 주장을. 민사적으로도 이렇게 주장하고 형사적으로도 감경이 되거든요. 그럼 필요적 감경이 무조건 감경해줘야 돼요. 그게 밝혀지면은. 그러니까 변호사는 그래 주장하는 거거든요. 이 조문이 그 조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민법적으로 와가 손해배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얘가 만약에 손해를 가한 그 시점에 심신이 상실 중이었다면은 얘는 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조문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뭐 어떡하라고, 그럼 피해자는 어떡하라고. 그래서 연이어 나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부분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심신상실을 초래한 데는 그러하지. 요 조문 때문에 얘가 못 빠져나가요. 무슨 말인가 하니까 얘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얘가 음주운전 해가지고 지금 만땅이다. 얘가 지금 심신상실이 맞다고 칩시다. 그러나 자기가 운전을 할 것 같으면은 음주를 안 해야 되죠. 근데 얘가 일부러 음주를 했든지 아니면 과실로 좀 했든지 요 이전 원인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전 원인이 잘못됐으니까 너는 비록 이때는 네가 음주운전 하더라도 이전이 잘못됐으니까 너 책임져라. 이런 조문이에요. 이게 못 빠져나가는 겁니다. 형법도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조문이죠. 그러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심신상실을 초래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있죠. 내가 사람을 내 원수를 죽이고 싶다. 맨정신으로 못 죽이겠다. 술 내가 만땅으로 먹고 가서 죽여야 되겠다. 똑같죠. 고의로 야기해가지고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까? 심신상실로 죽이지만 그 이전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때는 손해배상 해줘야 된다. 이런 조문입니다. 자, 그래서 755조 한번 와보시죠. 1항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753조 또는 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다. 그럼 미성년자는 아까 빠진다 그랬죠. 이때 그를 감독할 법정 의무 있는 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부모가 해야 되고, 이 항은 뭔가 하니까 감독 의무자를 가름한다는 이야기는 얘가 초등학교나 유치원이나 중학교나 학교나 유치원 이런 데서 사고 나지 않습니까? 그럼 학교 교사도 책임이 있다는 조문이에요. 이 항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1항은 부모는 면책이 안 돼요. 이게 이제 중간 책임이라 그랬는데 2항은 학교는 면책 가능성이 제법 넓습니다. 그런 거는 우리 시험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근데 이거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오늘 또 꼭 아셔야 되는 게 그 다음 조문 756조. 사용자 책임은 이 민법 총칙을 읽다 보면은 자주 나와요. 그래서 미리 반드시 아셔야 될 조문입니다. 그것 좀 해보죠. 우리 현실에서 너무너무 많이 발생하니까. 특히 영업하시는 분들, 요즘은 워낙 경기도 안 좋고 하니까 1인 사장도 많지만, 엔간한 경우에는 종업원 있잖아요.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사용자라 그러고, 피용자라 그러죠. 이 관계가 성립되려면은,
지시 관계가 인정이 돼야 됩니다. 지시, 명령, 복종, 뭐 이런 관계가 인정이 돼야 되죠. 이 사람이 지시 명령하면 이 사람은 이제 복종하고 이런 관계, 요거를 우리가 사용자, 피용자 관계라 그러죠. 근데 문제는 피용자가 자기가 사적인 일을 하면 안 되죠. 그건 지 개인이 책임져야 되니까 직무와 관련된 일을 하는 겁니다. 직무와 관련된 일을 하다가 그만 잘못해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750조, 얘가 불법행위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얘가 한 1,000만 원 손해가 발생했다고 칠까요? 그럼 당연히 얘는 피용자한테 가서 1,000만 원 물어내라고 청구하겠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돈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얘가 철가방이면 중국집 사장이고 얘가 철가방이면 1,000만 원 물어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물어낸다고요. 못 물어내. 그러니까 권리가 있으면 뭐합니까? 얘는 1,000만 원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는데 피용자 중에서는 변제 능력이 안 되는 피용자도 많을 거 아니냐 이야기죠. 이때 이 시인은 사용자한테 가가지고 1,000만 원 청구가 가능하다는 거죠. 요거를 사용자 책임이라고 그러고 굉장히 우리 현실에서 많이 발생하죠. 그럼 얘는 권리가 두 개 생겨요. 이쪽으로도 청구할 수 있고 이쪽으로도 청구할 수 있고 요런 거를 우리가 채권 총론에서 부진정 연대채무라고 그럽니다. 원래는 연대채무라는 거는 이런 겁니다. A가 B에게 지금 1억 갚을 게 있는데 C가 나타나가지고 우리 같이 갚자 이러는 거예요. 그럼 요 두 사람은 연대했다 그래가지고 이때는 연대채무가 발생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 두 사람이 연대한 적이 없죠. 법에서 너희들 같이 갚아라고 하니까 같이 갚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부진정하다 그래가 다 갚아야 되는 거는 맞는데 1,000만 원, 1,000만 원 갚아야 되는 건 맞는데 그런 연대하겠다는 특약이 없으니까 이런 거는 진정한 게 아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부진정 연대채무라 그러고 채권 총론에 가면은 그렇다면 진짜 연대채무하고 부진정 연대채무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우리 금년에도 부진정 연대채무에서 한 문제 나왔군요. 그런 식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또 채권법에서 공부하고 여기서 우리는 사용자 책임을 집중해 보자는 거죠. 자, 그래서 756조 한번 읽어봅시다. 요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조문이니까 꼭 하십시오. 여러분들 노무사도 거기서도 마찬가지고. 자, 1항을 읽어보겠습니다.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 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피용자가 불법행위를 했는데 이때 그 사람을 고용한 사람도 같이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용자가 돈이 더 많을 거니까 저 사람한테 이제 청구하는 게 대부분이겠죠. 그러면 사용자는 무조건 책임져야 되느냐?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무조건 책임지는 거를 무과실 책임이라고 그러는데 무조건 책임지느냐? 그거는 또 아니에요. 빠져나갈 수는 있어요. 그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래요. 이거 이상하죠. 아까 불법행위는 문장이 한 문장이었지 않습니까? 피해자가 고의가치를 다 입증해야 된다 그랬죠. 근데 이거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요 755조부터 760조까지 중간에 이제 757조는 빠지는데 요런 거를 중간 책임이라 그래요. 요거는 뭔가 하니까 과실이 추정된다고 보는 거죠. 피해자가 과실을 입증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이 사람에게는 과실이 있다고 법에서 추정을 해버린다고. 그러면 누가 면책되려면 누가 입증해야 되는 거니까 이제는 피해자가 입증하는 게 아니고 사용자가 입증을 해야 돼요. 나한테는 고의과실이 없었다는 거를 사용자가 입증해야 돼요. 문장이 지금 두 문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특수불법행위라 그러고 학자들은 이런 거를 중간책임이라 그래요. 그래서 일반적인 불법행위하고는 고의과실이 좀 거꾸로 되어 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게 첫 번째 하나의 논점이고 그러면 이 사람은 그거를 입증하면 되겠네. 내가 이 사람을 고용할 때 인터뷰 같은 거를 굉장히 엄격하게 해가지고 사람 제대로 골랐다. 그 다음에 일 시킬 때도 내가 굉장히 감독을 잘해가지고 나는 최선을 다했다. 그거 입증하면 지금 면책된다는 조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용자 책임은 면책 규정은 존재해요. 분명히 있죠. 얘가 입증하면은 빠져나갈 수 있는데 우리 판례가 단 한 건도 인정한 역사가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피용자가 사고 치면은 100% 사용자가 물어줘야 돼요. 그래서 법상으로는 사용자가 빠져나가게끔 만들어는 줬는데 실제 판례는 그렇게 운용을 안 하고 무조건 너가 책임지라. 실제로는 무과실 책임으로 지금 가고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근데 시험에는 뭐가 나오는 거니까 면책 규정이 있다는 거는 나와요.
면책 규정이 있다는 거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운용은 안 하는데.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쪽으로 1,000만 원 물어줬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돼요? 근데 도대체 이 사람이 왜 물어줘요? 도대체 왜? 무슨 죄로? 근데 학자들은 이런 거를 대위 책임설이라 그래요. 대신 책임진다는 건데 왜 그런 거니까 평소에 요 피용자를 거느려 가지고 이 사람이 굉장히 이득을 많이 봤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손해가 발생하는 것도 이 사람이 분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득은 이 사람을 통해서 많이 받고 손해 발생하면 내몰라라 그러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대신 책임진다. 평소에 이 사람을 통해서 이득을 많이 누렸기 때문에 손해 지는 게 맞다. 이런 취지고. 그래서 A는 구상권은 행사할 수 있어요. 너가 물어줘야 될 건 내가 대신 물어줬으니까 너 내한테 돈 내어놓아라. 이게 사망에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사망에. 그래서 전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항은 뭔가 하니까 우리가 이제 중간 책임자들이 있죠. 은행 같은 경우에 뭐 지점장 뭐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도 책임진다는 이야기예요. 하여튼 이 항은 크게 중요한 조문은 아닌데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책임이 아주 민법 총칙을 읽다 보면은 무지무지하게 많이 나온다는 거, 그거를 일단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음식점 가가지고 서빙하시는 분이 뭐 국물을 내 옷에 쏟았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사람한테 화낼 필요 없어요. 사장 나오라 그래. 이래야죠, 그죠? 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는 그냥 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현실에서 굉장히 많이 발생한다고요. 자, 요거하고 비슷한 게 391조에 이행보조자라는 게 있어요. 같이 한번 봅시다. 자, 391조 이행보조자. 시스템이 비슷한데 요건 이런 거예요. A하고 지금 C하고 예를 들어가지고 가구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칠까요? 그럼 요 사람이 대리점 사장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채무를 지금 짊어지고 있는 거니까 채무자인데 가구를 넘겨줄 그 채무가 있죠. 가구 인도 의무가 있어요. 가구 인도 의무. 이 사람은 채권자죠. 돈 주고 이제 가구를 넘겨받을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건데.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뭐 하기는 그렇잖아요. 종업원을 거느리죠. 그래서 B라는 사람을 그러는데 요 사람을 이행보조자라 그래요. 이름이 뭔가 하니까 요 사람이 가구를 인도해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요거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데 그거를 지금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거죠. 요 사람이 이행할 것을 B가 지금 도와주고 있다. 그래서 요걸 이행보조자라 그러는데 요거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하나는 A가 B하고 요 관계, 지시명령 종업원 관계 있죠. 지시명령 관계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도급을 줘가지고 이 사람한테 할 수도 있어요. 이때는 지시명령 관계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일을 맡기는데 요 사람한테 일을 맡기는데 종업원한테 맡길 수도 있고 도급을 줘가지고 독립적인 사람한테도 맡길 수가 있다고요. 이때는 지시명령 관계가 아니죠. 자, 그런데 얘가 지금 일로 가가지고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가구를 옮기다가 그만 잘못해가지고 이 사람한테 손해를 끼쳤어요. 100만 원 손해를 끼쳤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거든요. 그럼 390조는 어떤 조문일까요? 391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죠.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상대방이 약속을 제대로 이행 안 하면은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가 있다 그랬죠. 요것도 일종의 채무불이행이에요. 왜냐하면은 가구를 옮기는 과정에서 제대로 해야 되는데 불완전하게 했지 않습니까? 요것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채권법에 공부하면 채무불이행의 일종이에요. 채무불이행은 세 가지가 있다고 하시면 돼요. 첫 번째, 늦어지는 거. 돈을 제때 안 주는 거, 물건 제때 안 주는 거, 지체죠. 그다음 두 번째는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거. 내가 지금 건물을 팔았는데 한 달 후에 넘기려고 했는데 그만 중간에 불이 나버렸다. 건물이 없어졌다. 그럼 불가능하게 되죠. 그런 경우. 그 다음 세 번째, 이행을 하기는 했는데 불완전하게 이행한다. 내가 사과 한 상자를 팔았는데 썩은 사과를 내가 넘겨줬다. 이행을 하긴 했는데 불완전하게 했죠.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우리가 채무불이행이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일종의 그 불완전 이행의 한 유형이죠. 가구를 옮기다가 이 사람한테 제대로 안 했다. 이것도 학자들은 불완전 이행의 한 유형으로 봅니다. 어쨌든 채무불이행이 일났어요. 그러면 채무불이행에 기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그러면 C가 A한테 가가지고 채무불이행 책임자라 이렇게 이야기할 건데 아까 채무불이행 책임은 얘가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문제는 얘는 고의도 없죠. 과실도 없어요. 사장이 잘못한 게 있습니까? 얘가 지금 가구를 날랐죠. 얘 잘못한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A는
나는 집에 그냥 있었는데 내가 뭐 잘못했지? 이런 식으로 항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391조가 등장하는 겁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채무자가, 법정 대리는 빼고 읽겠습니다. 둘째 줄 읽겠습니다.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하여 이행하는 경우, 이게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종업원일 수도 있고 독립적인 관계도 있을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타인을 사용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는 법정 대리는 빼고요. 피용자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얘가 고의나 과실이 있으면은 이 대리점 사장은 무조건 고의나 과실이 이렇게 딱 법에서 인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는 낮잠을 자더라도 빠져나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C가 A에게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지면 얘는 져야 된다는 이야기죠. 얘가 져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 조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지시 명령 관계면은 요거 플러스 요거는 이제 계약을 묻는 거고 채무 불이행을 묻는 거고 요거는 불법행위잖아요. 요거를 또 물을 수가 있어요. 겹칩니다. 이해가 됩니까? 잘, 여러분들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셔야 잘, 하나 더 해보죠. 조금 약간 다른데, A가 학원입니다. B가, 강사예요. 이 강사라고 하죠. 그럼 누군지 알겠죠? 여러분들이 수강생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하고 계약을 체결했어요? 민법 강의를. 저하고 체결한 바가 없습니다. 학원하고 했죠. 학원하고.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면 학원이 의무자인데 채무자인데 학원은 저를 통해서 이행을 하라고 하죠. 일종의 이행보조자예요. 근데 맨날 30분 늦게 오고 30분 일찍 마치고 강의 빠지고 술 먹자 그러고 영 아주 태만합니다. 실제로 전에 강의 시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쪽에 제가 변리사 학원에서 강의할 때 시험을 한 달인가 앞두고 학원하고 강사하고 심각하게 싸워가지고요. 강사가 일방적으로 강의를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피해는 누가 해봐요? 수험생들이죠.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이 수강생들은 뭐 어떻게 해야 돼? 피해 구제를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죠. 첫 번째, 여러분들은 무슨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계약 책임. 당연히 채무 불이행한 거 아니냐 이야기죠. 이거는 누구한테 해야 돼요? A입니까? B입니까? 저하고는 계약 체결한 바가 없다니까요. 누구한테 물어야 돼요? A에게 물어야 돼요. 학원한테. 그런데 이때 학원이 빠져나갈 수가 있잖아요. 아니 내가 뭐 잘못했는데 이렇게 큰 소리 칠 거 아닙니까? 이때 못 빠져나가게 막는 조문이 몇 조라고요? 이게 391조예요. 이 사람의 고의과실은 이 사람의 고의과실로 본다. 못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책임져야 돼요. 두 번째, 채무불이행은 계약 책임이고 또 뭐 논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불법행위 책임 논할 수 있죠. 이때는 어떻게 돼요? 만약에 학원하고 이 강사가 사용자, 피용자 관계라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756조가 그대로 적용이 돼요. 여러분들은 저한테도 불법행위 책임 물을 수 있고 학원은 사용자 책임 물을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됩니까? 권리가 여러 개 생기는 거죠, 권리가. 요것도 현실에서 너무너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거를 미리 알아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사용자 책임, 그 다음에 요거는 391조의 이행보조자하고도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이게 겹칠 수도 있고 안 겹칠 수도 있는데 현실에서는 겹치는 경우가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메커니즘이 같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정도로 하고요. 그래서 불법행위 중에 특히 사용자 책임, 그거를 꼭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법인으로 오면 달라져요. 35조 한번 가보시죠. 이 법인 파트는 조문은 굉장히 많은데 항상 한 문제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금년도는 그 비영리 법인을 찍었는데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조문하고 관계없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내년에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 칠 때는 틀림없이 제일 유력한 게 35조입니다. 법인에서는 35조가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35조 메커니즘을 사용자 책임하고 관련해가지고 좀 보자는 이야기죠. 이 법인 시스템하고 대리 시스템이 비슷한 게 많습니다. 세 사람이 등장하죠. 그래서 지금 A라는 축구협회가 있는데 대한축구협회라는 사단법인이죠. 재단법인입니까? 사단법인이겠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대표자가 있습니다.
대표기관은 5가지가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 무조건 외우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제 보통 대표이사 생각하시죠? 5가지가 있습니다. 요 대표기관이 상대방 시하고 직무와 관련된 일을 했는데, 뭐 축구와 관련된 일을 했죠.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불법행위를 했다. 이 이야기예요. 750조 불법행위를 했다. 750조 하면 이제 여러분들 무조건 좀 알아들으셔야 된다 그랬죠. 불법행위. 그래서 이 사람이 1억 손해를 입었다. 항상 민법은 피해자를 어떻게 구제할 거냐, 이거 아닙니까? 그럼 시는 어떤 식으로 구제받아야 되느냐, 이게 논점이라고요. 이쪽도 비슷합니다. 지금 이 B라는 사람이 있는데 요거는 여기 쓸게요. 여기 쓰고 A 쓸게요. B가 A에게 이런 사람을 본인이라 그럽니다. 요 사람에게 대리권을 줬어요. 수권행위라 그러죠. 대리권을 줘가지고 A가 C에게 지금 대리 행위를 하는 거죠. 만약에 뭐 매매에 대해서 수권을 주면은 얘는 이제 매매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이 매매 계약을 하면은 얘는 계약은 이 사람하고 하는데 법적 효과는 이렇게 가는 거죠. 얘가 지금 의뢰를 했으니까 얘하고 얘 사이에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겁니다. 요거를 우리가 대리라 그래요. 임의대리죠. 대리권을 줬으니까 임의대리고, 부모 같은 사람을 우리가 이제 법정대리라 그러죠. 그래서 요거하고 시스템이 비슷하죠. 축구협회가 있는데 대표기관이다. 행위는 이렇게 했는데 법인은 어떻게 되는 거 아닐까요? 법인은 이 축구협회가 추상적이기 때문에 손발이 없지 않습니까? 사람의 행위를 법인의 행위로 간주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표기관의 행위를 법인의 행위로 간주한다 그래가 이게 한 묶음으로 묶어져 버려요. 그래서 B의 일체의 행위는 A의 행위로 간주가 되는 겁니다. A의 행위로 간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기관이 행위를 하면은 이 사람의 개인은 없어지고 법인의 행위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게 법인 제도입니다. 그래서 개인을 법인으로 간주하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흔히 이당사자 관계라 그래요. 이쪽 하나, 상대방 하나 해가지고 이당사자. 근데 대리는 3당사자죠. 이 사람 3당사자죠. 그래서 2당사자, 3당사자 요 차이는 있는데 법적 효과는 얘의 행위로 간주되니까 축구협회가 권리 의무를 가져가더라는 거죠. 이 사람하고 권리 법률 효과가 이제 맺어지더라는 거죠. 그 점은 지금 대리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리하고 법인은 다른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시스템이 비슷해가지고 우리 59조 2항의 조문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59조 2항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법인의 대표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게 있는 이유가 이겁니다. 그래서 법인하고 대표는 비슷한 게 굉장히 대리는 비슷한 게 굉장히 많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단지 요거는 2당사자, 요거는 3당사자 차이다. 그렇게 일단 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죠. 얘가 불법행위를 했습니다. 대표기관이 직무와 관련해가 불법행위를 했어요. 그러면은 얘의 불법행위는 얘의 불법행위로 간주가 된다며요. 그러면은 얘가 모든 책임을 떠안아야 되죠. 그러면 시인은 당연히 법인한테 가가지고 손해배상 책임을 청구할 수 있죠. 요게 35조입니다. 그래서 35조 한번 읽어봅시다. 법인의 불법행위. 읽어보면요. 1항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5명이라 그랬죠. 그 중에 이제 이사를 1명 예를 들은 겁니다.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당연히 직무 관련성이 있어야 되겠죠.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사고는 얘가 쳤는데 법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러면은 당연히 대표기관은 이 사람한테는 손해배상 해줄 필요가 없겠죠. 얘의 행위는 얘의 행위라며요. 그럼 얘는 빠진다며요. 그럼 대외적으로는 법인만 책임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35조는 뭐라고 돼 있어요? 계속 읽어보니까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얘는 이쪽으로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답니다. 희한하죠? 그래서 이 조항을 두고 학자들 간에 논란이 또 굉장히 많아요. 학설 대립이 심한데 우리는 그런 학설 대립은 필요가 없어요. 조문이 있는 것만 우리는 있다는 것만 알면 된다고요. 그래서 시험에는 대표기관의 불법행위가 성립했을 때 시험에는 대표기관은 대외적으로 책임 안 진다. 이런 조문이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거 틀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런 조문을 두었을까? 학자들은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다. 권리가 2개 있으면 그래도 이 사람이 굉장히 수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둔 조문이다. 예외 조항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사람은 대표기관에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저는 이걸 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럼 요거 비교해 보자고요.
자, A 축구협회가 있습니다. B라는 대표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A 축구협회가 있습니다. B라는 사람이 있는데 B'인데 이 사람은 이 축구협회에서 일하는 부장이에요. 대표자가 아니죠. 대표자가 아니다. 똑같은 메커니즘입니다. 얘가 직무와 관련된 일을 하다가 그만 불법 행위를 했다. 그래서 상대방 C에게 1억 손해가 발생했다. 이쪽도 마찬가지죠. 부장이 직무와 관련된 일을 하다가 그만 일을 잘못해가 불법 행위를 했다. 그래서 상대방한테 손해가 1억 발생했다. 질문 드려보죠. 이때 C는 A에게 1억 청구를 할 수 있는데 법적 근거가 몇 조입니까? 몇 조에 의해서 이 사람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까? 대표자의 행위는 법인의 행위라며요. 그래서 이때는 얘가 불법 행위를 했지만 법적으로는 얘가 한 겁니다. 얘가. 이게 법인의 불법. 그래서 제목이 법인의 불법 행위잖아요. 몇 조입니까? 35조. 근데 이거는 질문 드려보죠. 이 사람은 부장이에요. 대표자가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의 행위는 법인의 행위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럼 이거는 이 사람은 사용자고 이 사람은 피용자예요. 이때는. 됩니까? 이때는 이렇다고요. 이 사람의 행위가 이 사람의 행위로 간주가 안 돼요. 그러면 얘는 이 사람한테 손해배상 1억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되죠. 근거 조문은 756조예요. 아까 사용자 책임. 됩니까? 이걸 아셔야 된다고. 그러면은 둘 다 왼쪽이건 오른쪽이건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관련되는 법 조문이 다르더라는 거죠. 그럼 이 조문 다른 게 어떤 차이가 있느냐? 756조는 A의 면책 규정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없다고 그랬습니까? 면책 규정, 빠져나갈 수 있는 규정. 있다고 그랬죠. 판례가 한 건도 인정을 안 해서 그렇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쪽은 얘가 대한축구협회한테 가니까 나는 이 사람 대표자 선임할 때 최선을 다했다 하면서 얘가 빠져나갈 수 있는 면책 규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런 거를 우리는 무과실 책임이라고 그래요. 무조건 책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시험에 나온다고요. 이쪽은 무과실 책임. 이쪽은 아까 말씀드린 중간 책임. 그래서 둘 다 법인의 어떤 그 밑에 일하는 사람의 행위로 인해 가지고 누군가가 피해를 받는데 대표자가 사고 치면은 이거는 35조. 대표자 아닌 사람이 사고 치면은 이거는 756조.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양자의 차이가 뭐냐? 무과실 책임이냐 아니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결론 어떤 사람이 도대체 대표자냐? 이걸 외워야 되겠죠. 이게 5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무조건 외워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금년도에 시험 나온 것처럼 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 4가지 요건을 사단법인이건 재단법인이건요.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 공부하시면 되는데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3번째 요건이 뭔가 하니까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 32조에 바로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째가 설립등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법인이 하나 탄생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주변에 한번 보십시오. 종중, 교회, 동창회, 아파트와 관련해가 판례가 굉장히 많아요. 분여회,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 등등 해가지고 사람들이 모인 집단인데 등기 환급하십니까? 등기 안 한다고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노조가 들어가요. 그래서 노조가 시험에 나와요. 노조가. 그러면 여기 적혀 있는 이 무리들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뭔가 일은 하는데 민법상의 법인은 아니더라는 거죠. 그럼 이거 어떡할 거냐? 여기서 사고 발생하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이거 어떡할 거냐?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요. 이게 금년도에 나와버렸어요. 금년도에 나올 비법인 사단이라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노조 같은 경우에는 왜 이게 안 하는 거예요? 주무관 허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설립등기를 안 하는 거 하니까 평소에 이거를 해가 법인으로 만들어버리면은 평소에 주무관청의 감독을 많이 받아요. 그게 싫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안 해요. 노조 같은 경우에. 비법인으로 남겠다는 거죠. 그럼 이런 거를 비법인 사단이라 그러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면 이제 여기 이제 대입하면 되죠. 이 A가 노조다. 이 노조 집행부다. 그 다음 노조 집행부가 신문에서 많이 보는 불법 파업을 했다. 불법 파업이 750조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옛날 코렐
코레일 사건이라고 치면은 이게 이제 여기가 코레일 업주다. 코레일이 그때 60억인가 피해봤다고 뭐 주장했죠 아마. 그러면은 불법 파업을 해가지고 코레일 측에서 60억 손해가 발생했다. 이거 어떡할 거냐? 근데 비법인 사단은 민법에 규정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한 법인 규정을, 법에 없는 거를 우리가 비슷한 거를 쓰는 거를 유추적용이라 그래요. 그래서 다 유추적용을 합니다. 유추적용을. 그래서 민법에 있는 법인 규정은 비법인 사단에 다 적용이 돼요. 딱 한 판례를 보면 하나만 빼고요. 그거는 적용할 수가 없어 그런 건데, 그거 빼고는 전부 다 법인 규정을 다 적용해요. 그럼 여기 제일 중요한 규정이 지금 35조라 그랬는데, 법인의 불법행위라 그랬는데, 노조 집행부의 불법행위는 노조의 불법행위로 간주가 되어버리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피해자는 노조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우리 민법을 보니까 개인도 책임자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피해자들은 개인한테도 책임을 묻는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들이 신문에 많이 보는 노조 집행부에 뭐 압류 걸고 하는 게 다 이거지 않습니까? 이게 35조 때문에 그렇다고요. 35조. 그래서 노조와 관련해가지고도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워낙 중요한 조문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많이 활용이 되고 그래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비법인 사단의 논점이 좀 있는데 금년도에 출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법인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35조가 아마 출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사용자 책임하고 연결해가지고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 이런 식으로 좀 보실 줄 알아야 됩니다. 5분이라도 쉬죠. 예.